우리 시대의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한 변호사들의 냉철한 분석과 가감없는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 시사토론 변호사들, 안녕하십니까?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역시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분석과 열띤 토론을 펼쳐줄 두 분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익구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하나를 두 분과 함께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수사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꾸준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였죠. 이 변호사님,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을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재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연일 계속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사가 확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증거, 또 이 문서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이 있는 곳이죠. 그 영포 빌딩이라고 하는 그 빌딩 지하 2층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문건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문건들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검찰이 압수한 이 청와대 문건들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져야 하는데 검찰이 보내지 않고서 불법적으로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방금 이 변호사님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시청자들 이해를 잠시 돕기 위해서 행정소송, 우리 일반적 소송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사인이 사인을 상대로 뭐 돈을 지급하라든지 또는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라든지 등, 그러니까 사인 간의 소송을 말하는 것이고, 형사소송은 검사의 기소에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유무죄 여부와 그다음 형량을 결정하는 그런 소송 절차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통상 이제 국가나 행정청의 처분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위법이나 또는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그 상대방이 국가나 행정청을 상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 또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사, 행정 그리고 형사소송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지난달 22일 날 이 전 대통령은 서울지검과 국가기록원장을 대상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최 변호사님, 이 부분 자기, 부작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기라 함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말이라 할 수 있는 부작위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아예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걸 잠시 읽어보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와 달리 법률 용어로서의 부작위는 어떠한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한 것을 부작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우리 검찰이나 국가기록원장을 대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달라는 취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인가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행정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그래서 우선 검찰에 대하여는 압수수색한 그 물건이 영장의 범위 내를 벗어나고 있고 그 부분을 대통령 기록관에 빨리 이관을 해야 되는데 왜 보유하고 있느냐, 그거 이관하지 않은 것이 좀 부작위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이고요. 마찬가지로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는 검찰에 대해서 왜 문건에 대한 회수 조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양 기관이 모두 부작위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어떤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법률상 의무를 하지 않을 때 일단 무응답을 하고 있을 때 이러한 위법 상태를
이제 제거하는 목적의 소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된 어떤 지금 자료죠. 그 자료 문건들이 위법한 상태에 있다라는 전제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입니다. 쟁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 범위 내에서 이번에 압수한 것이 과연 제대로 압수한 게 맞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이렇게 확보된 자료들, 이런 문건들을 어디까지 또는 뭐 수사에 사용하시 가능한 것인지, 또는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압수수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사실상 거의 탈탈 털리는 거죠. 이것저것 관계없이 전부 다 압수 다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은 아마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서 압수수색 당할 때는 전부 다 틀린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때 압수수색 또는 압수된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증거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 변호사는. 예. 뭐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그 형사소송법에서 이런 위법한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 문제를 굉장히 관대하게 해석을 해왔었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록 다소 위법한 과정을 거쳐서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부여해서 그것이 실체적 진실에 맞는 것이라면 증거로 활용이 돼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요. 2007년에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위법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명문화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압수수색 대상물만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장에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적인 해석이고, 지금 영장에 적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연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법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잠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기 이전에 이 사건의 경위를 잠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오후에 청계재단 소유의 우리 서초동 소재하는 영포빌딩이라는 곳이 있는데,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 이것이 이제 다스가 이용한 다스 창고로 알려져 있죠.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생산된 자료들,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민정수석 비서관실, 그리고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에서 이제 생산된 문건들이죠. 이것을 발견하고 압수를 한 것입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물건 중에서 대통령 기록물이 있으니 이것을 즉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문건을 보관한 사실 자체 인정한 것이다 라면서 오히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할 목적으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2번 발급받은 셈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 영장 집행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실 보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앞에 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 전 대통령의 어떤 주장도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예, 그렇죠.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추가로 받은 것 자체가 너희들이 뭔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인데요. 그 보도 자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보도 자료를 보면요,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에 관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 범위를 초과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해당 문건들을 그 영포빌딩에 보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퇴임 이후에 이삿짐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실수로 요 청와대 문건들이 개인 사무실로 이전됐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어야 하는 곳,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관이죠. 그곳으로 이관해달라라고 지금 검찰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예,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 전반이 적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이 오히려 5년 이상 계속된 어떤 불법 행위를 바로잡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접근하고 있고요. 조만간 신속히 수사를 종결한 다음에 국가기록원 측에 문서를 인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록원 측과 협의도 잘 되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부계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벌칙 규정이 주어져 있습니다. 검찰은 아마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이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실수로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 원래 있는 대로 돌려놔라. 대통령 기록관으로 기록물 보관하는 장소인 기록관을 보내라라는 취지고, 우리 검찰에서는 수사가 끝나면 보내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제기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두 분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뭐 제가 예측하기로는 예.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 보여집니다. 사실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막을 방법은 없지만, 이것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위법한 것으로 판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현재 압수수색 영장 제도가 완벽하게 완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영장을 받아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전영장, 사후영장 이런 문제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영장 제도에서 인신 구속의 경우에는 사전 사후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지만, 이 압수수색 부분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행정 소송을 통해서 밝혀질 문제라기보다는 형사 소송에서 과연 증거 능력을 부여할 것인가 여부로 다퉈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행정 소송에서는 위법하다고 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변호사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 네, 그렇게 보시고, 우리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영포 빌딩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은 영장에 따른 적법한 집행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사실 이전 대통령의 다스의 실소유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스 이런 사기업인 다스의 창고에서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영장 범위 내에 있다고 좀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미 또 법원이 그러한 점, 이미 대통령 기록물 위반 혐의에 대해서 2차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한 이상 적어도 이런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러한 영장 집행과는 별도로 검찰이 지금 확보한 문건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제12조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이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되거나 이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거나 이관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법조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르면 적어도 검찰이든 국가기록원 측에서 이것을 빨리 공공기록물로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지연된다고 하면 좀 그러한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할 소지도 있어 보여서, 이런 부분이 사실 그런 기록물과 관련한 어떤 행정소송이든 형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실무례라든가 판례가 축적돼 있지는 않아서 향후 이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단이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용이 만약 안 되고 기각이 된다면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수사가 진행되면 되는 것이고 한데, 다만 이제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인용이 됐다. 그렇게 된다면 그 이유는 이제 이때 압수된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 것인지. 예, 1차적으로는 소송에서 이전 대통령이 이긴다면 예.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압수된 문건들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신속하게 이관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인용된다는 것은 사실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증거로 활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증거로 활용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 취지시고, 예, 우리 최 변호사님. 예, 이 사건 행정소송이 인용된다면 일단 당연히 기록은 송부해야 할 것이고요. 다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수사와 재판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과연 법원에 이미 발부됐던 2차 압수수색 영장으로 불충분하다면
또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에 또 그 관할 고등법원장의 그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추가적으로 밟아야 되는 것이가 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에는 어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뭐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을 이미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좀 절차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게 좀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될지가 뭐 사실 지금 실무례가 좀 축적돼 있지는 않아서 이 부분이 향후에도 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구가 인용이 되면 그때 압수돼 있던 그 압수물에 대해서는 이제 증거로 바로 사용하기는 좀 힘들 것이고 그래서 이후에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정도로 우리 핫 이슈에 대한 언급은 잠시 이제 마치고 지금부터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최근 여야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도 다양합니다. 법을 통과시킨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의 시대가 열렸다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이 맞물리면서 부담을 느낀 기업들은 무인화 시스템을 강화하여 결국에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의견과 반응들이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 자, 먼저 두 분의 변호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성환 변호사님. 예, 뭐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아빠들이 너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시간을 좀 줄여서 강제적으로라도 저녁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현재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특히 청년들의 실업률은 매우 심각한 단계인데요. 이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이른바 일자리 나누기가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 변호사님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예. 최익구 변호사님. 예, 저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노동계가 요구했던 것은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휴일 연장 근로수당의 중복 할증, 200% 할증이라든가 근로시간 이제 적용 제외되는 특례 업종을 전면 폐지하는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공휴일 유급 휴일화가 도입되었는데요. 종전과는 달리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은 또 노동계나 뭐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경영계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좀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받아들여졌지만 중복 할증을 제외한다거나 뭐 그런 특례 업종들이 일부는 그래도 잔존하게 되는 등의 어떤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어떤 노사 양측의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를 좀 뭐 일부씩 좀 조합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균형 감각을 앞으로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분은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실제로요? 실제로 이 변호사님 근로시간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세보진 않았는데요. 저도 야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52시간 지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고 있는데 52시간보단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같고, 예. 우리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뭐 1인 사업자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뭐 자유롭게 탄력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법조인들이 야근을 많이 하는 직종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52시간은 제가 볼 때 한 2배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2배까지. 예.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현행법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있었던 쟁점 중에 하나가 근로의 개념에서 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씩 해서 40시간으로 하고 연장 근로를 일주일에 12시간씩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휴일이 근로일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그 행정 해석에 따라서 사실상 주 68시간의 근로시간이 허용되어 왔던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근로일 개념과 관련해서 일주의 개념에 사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지금 이제 포함시킬지 여부가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사실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로일에 포함을 이제 시키는 것을 명시한 것이죠. 명시하고 두 분은 이제 지금 이 토, 일요일을 근로일에 포함시키는 것 이것이 뭐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좀 논란이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 한번 여쭤볼까요? 예, 뭐 제 개인적인 견해를 개인적인 말씀을 생각, 드리면 사실 현행 근로기준법도 주 52시간을 예정을 하고 제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고용노동부가 행정 해석을 함으로써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게 됐는데요. 가능하게 된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이 근로일에서 빠지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8시간씩 계산해서 16시간의 근로시간을 추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며칠로 보느냐에 대해서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서 근로일을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로 함으로써 52시간의 근로시간이 확정된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뭐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근로일에 주말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일주의 개념 안에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원래 개념으로 했었던 것인데 행정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논란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우리 최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예, 저도 뭐 비슷한 취지인데요. 우리 근로기준법은 명확하게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어떤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추가로 연장 근로시간 한도는 일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그냥 단순히 산수를 하게 돼도 40 더하기 12 하면 50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이 68시간으로 됐다는 것은 조금 체계적인 법 해석에는 좀 맞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이 좀 계류 중이고 조만간 뭐 또 상고심 판결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것이 경과 조치 없이 그냥 행정 해석이 바로 폐기될 위험에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모처럼 좀 서둘러서 입법한 것이 아닌가 싶고 이제는 적어도 근로시간 계산과 관련해서의 어떤 해묵은 논쟁은 좀 입법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근로기준법 50조가 개정이 되면서 실제로 주 40시간이라고 주 40시간 하면서 주에 뭐 며칠이다 이런 표시가 없었거든요. 없었던 것을 이번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명시함으로써 명확히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개정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사실은 최저임금의 어떤 폭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최저임금도 어찌 보면 지금까지 역사상 최대의 폭으로 지금 오른 데다가 이번에 근로시간까지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업 규모별로 그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고요. 50인에서 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에서 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서 특별 연장 근로시간 8시간을 둘 수 있도록 어떤 유예 조치를 두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에 따른다면은 결국 같은 직종 또는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52시간 일을 하게 되고 중소기업이나 또는 그보다 더 작은 1인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또는 더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또는 평등권 침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2004년 주 5일제 근무를 이제 시행할 때도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7년 만에 사실은 적용이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좀 차별이 좀 있었다라고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이번에도 이런 뭐 기업의 어떤 크기,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근로자들 입장에서 평등권 침해다라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제가 앞서 그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좀 열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면을 따지자면 즉각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면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강도나 그러니까 임금이 저하되거나 어떤 업무 강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위험이 있고요. 중소기업에서는 어떤 인력의 신규 채용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아마 그 국회에서는 시행 시기 조절을 하는 것으로 두고 된 것 같은데요. 근로시간의 단축과 관련하여서 그런 시행 시기의 그 유예 기간을 둘 것이냐는 사실 많은 법률안이 좀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즉각 시행하자는 법률안도 있었는데 결국에 최종 여야가 합의 본 것은 시행 시기를 조절하다는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평등권 침해 아닌가요? 예, 뭐 엄밀하게 그 예, 절대적 평등을 얘기하면은 침해의 소지는 있죠. 그러나 이제 이 평등권이라는 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의 똑같은 균등한 평등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제한을 인정하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차등이 과연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앞서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제도의 실행을 위해서 보다 나은 방법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시차적인 차이 정도는 감수해야 될 정도의 평등권 침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성환 변호사님 말씀에 하나 보충하자면 평등이라는 것이 당연히 좀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든 제도 개선에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항과 계층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무조건 평등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게 되면 어떠한 제도 개선도 할 수 없는 좀 그런 측면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런 측면을 염려해서 평등 원칙이 오히려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전면적인 제도 개선은 이런 취지의 입장을 다수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행 시기 조절 측면에서는 좀 위헌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자리 창출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사실 한몫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정말로 우리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인지 좀 궁금한데 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각자 유리한 보고서를 이제 채택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그 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요. 현재 그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한 95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근무 여건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한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13만 명에서 16만 명 정도 늘어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수치가 뭐 정확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단순하게 보더라도 일정 생산량을 위해서는 일정 수의 노동자가 일정 노동 시간 일한 한계치가 있을 텐데요. 결국 노동 시간을 줄인다면 노동자 수를 늘려야만이 그 생산량을 맞출 수 있다라는 단순한 수학적 계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논리적인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쨌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던 나머지 시간들은 어차피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시고. 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정부의 바람대로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도 나누고 그래서 고용 확대가 되고 청년 실업도
해소되기를 뭐 누구보다 바라지만 그것을 또 반드시 낙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같이 결부되었다는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중소기업 위주로 어떤 인건비 부담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무인화 혹은 자동화 아니면 고객이 셀프로 서비스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 이런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하게도 앞으로도 기술 발전 때문에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저도 이런 단기적인 영향으로 좀 그걸 좀 무인화 자동화를 좀 더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기계가 우리가 이제 산업 현장에 도입됐을 때 일을 사람이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자연 환경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 뭐 농사도 좀 덜 짓게 되고 날씨가 굳으면 오늘 일 못 하는데 실내에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됐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 기계의 발전이 어느 지점을 넘어가니까 오히려 이제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좀 고민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산화나 그 로봇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생산직 근로자들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는 사실 생산직뿐만 아니라 더 사무직에도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사무직 일자리는 뭐 전산이나 로봇으로 대체하기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두 분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뭐 통계가 이제 뭐 유리한 통계만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통계를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추가 인력을 뽑는다면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뽑지 않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말하는 AI라든지 로봇 이런 것을 대체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결국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추가 고용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서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긴 힘들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고 기업에서 실제로 이제 이게 고용 창출하는지 마는지 이제 봐야 되는 문제겠죠. 근데 어찌됐든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결국은 이제 산업계 기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최 변호사님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근로시간 단축 시행도 이제 기업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차등 시기적으로 차등 적용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아마 산업계 기업의 부담을 좀 더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뭐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산업계의 어떤 경제적 부담, 이게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나요? 예, 그 앞서 언급하신 한국경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12조 원대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특히나 연장 근로가 많은 그 제조업에서만 7조 4천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 가운데 약 70%에 달하는 8조 6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 집중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일단 나름대로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이제 앞으로 소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법률이 이제 시행이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이런 부담을 어떤 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볼 때 너무 이런 것은 아닌지, 아니면 좀 적절하다 보시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최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근로시간 단축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서 나름대로 뭐 입법부에서 고민해서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하긴 했지만, 또 뭐 경영계 입장에서 볼 땐 다소 급하게 진행된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퇴직금 제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퇴직금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될 때 사용자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해서 그 1962년에 그 30인 이상 사업장, 1975년에 16인 이상 사업장, 1987년에 10인 이상,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에 이렇게 굉장히 장기에 걸쳐서 좀 완만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정에 따라 2010년 12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그것조차 또 일부 유예 기간을 둬서 실제로는 2013년 1월부터 이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뭐 퇴직금과 단순히 액면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새로운 제도, 그리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때는 이런 식의 시행 시기를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문제는 사실 뭐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할지 뭐 시기를 찾다 보면 사실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입법은 사실 여야가 뭐 극렬한 대립이 없이 무난하게 통과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만큼 여야가 합의해서 선택한 이 결단이 뭐 특별히 시기상의 문제로 비판하거나 대립각을 세울 만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부담이 이제 크게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좀 완화시켜 줄 만한 어떤 제도적인 또는 법적인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진 않을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사실 당장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기업들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인데요. 사실 기업체에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대비를 해왔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은 해봅니다. 이것이 뭐 어느 한순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을 근로일수로 포함시키느냐 문제를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을 통해서 해왔던 부분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듯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 충격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제 당장 타격을 받게 되는 이제 중소업체들이 문제인데요. 지금 몇 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 유예 기간 동안에 보완책을 좀 마련하자라는 취지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주요 국가들이 당연히 법에서 일정한 기준은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협약 등을 통해서 노사가 근로시간 상한을 조정하는 등 어떤 재량권을 부여하는 입법들이 많은데 현행 지금 법은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적 특성에 맞게 어떤 유연하게 그런 근로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실례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어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좀 많이 정착이 되어 있어서 그 기간 1년에 걸쳐서 어떤 때는 조금 일하고 어떤 때 많이 일하고 이런 식의 좀 폭넓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이번 개정에서는 그런 부분도 논의는 되었지만 실제 입법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제도가 반드시 뭐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는 아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어떤 때는 좀 일을 적게 하고 어떤 때는 많이 할 수 있는 걸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근로시간 단축이 이제 근로자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을 선물하자라는 그런 긍정적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근로자들 중에서 일부 근로자들 중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예, 뭐 결정적인 이유는 이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면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임금이 줄어든다,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국내 임금 체계를 보면 대부분 이제 기본급이 낮고 뭐 연장 근로, 초과 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당이 붙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시간이 줄게 되면 이 수당을 받을 기회가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임금이 주는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임금 중에 초과 급여는 총액 대비 약 30%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현재 4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제한이 되게 되면 연봉이 3천만 원대로 줄게 된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지 않으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 또한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제조업이죠.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중소 제조업체죠. 중소 제조업체 근로자들이 연봉 약 600만 원 정도 깎인다라고 걱정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중소기업 그중에서 특히 제조업체 근로자들한테 타격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우려되는 예. 부분이고 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는 기업들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의 이윤이 밑으로 떨어지는 낙수 효과를 기대했던 경제 발전 방식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근로자들의 임금 내지는 소득을 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라는 경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근로자의 임금이 떨어지는 좀 안타까운 제도이긴 하지만 이 제도가 정말 우리가 바라던 대로 실행이 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를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그 경제적인 효과가 결국은 크게 돌아서 지금 현재 깎인 임금을 보존할 수 있는 경제 발전으로 갈 수 있다라는 희망 섞인 계획이 담긴 정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당장 수입이 줄더라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수용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그 근로시간 단축은 결국에 뭐 평일 근무가 아닌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뭐 150% 지급해야 되니까 연장 근로의 경우에는. 그래서 체감하는 임금 하락폭이 생각보다도 클 수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연장 근로 한도가 그 28시간에서 이제는 그 12시간을 16시간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본급은 적고 그다음에 특근이 많아서 수당 비중이 높은 생산직 근로자는 특히나 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뭐 단기에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 향후에 임금 체계라든가 아니면 최저임금과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그 근본 취지가 어떤 이제 선택을 결국에는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많이 하고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적절한 휴식을 최소한 보장을 해줄 것이냐의 가치 중에 우리는 결국에는 휴식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측면에서 뭐 우리가 일정 부분은 한번 이제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두 분 말씀을 들어봐도 이제 실제로 우리 제조업체,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어떤 생산직에 있는 분들의 어떤 임금에 대한 타격은 뭐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유 때문에 근로자의 어떤 요청을 나 더 근무하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또 받아들여서 경영자 입장에서도 기업에서도 그럼 계속 근무를 해라 종전대로 이렇게 서로 이제 이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서로 합의해가지고 52시간 이상 더 근무를 이제 서로 원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면 불법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사업주만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예, 뭐 근로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주만 받게 되는데요. 뭐 이러한 강제적인 제도가 없으면 이 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적인 처벌 조항이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지금 이제 우리 현재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 이 변호사님, 이 와중에 이제 사실은 52시간 근로제, 52시간 근무제를 비켜간 업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이른바 특례 업종이라고 하죠.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예외 대상으로 인정되는 직종이 기존의 26종에서 5종으로 이제 대폭 줄어들게 됐는데요. 이건 직종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병원과 같은 보건업의 경우에는 52시간을 완전히 유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운수업, 그러니까 운전 부분에 대해서 특례 업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보건업이라든지 운수업이 지금 이제 특례 업종으로 지금 정해졌는데 물론 종류는 줄었습니다만, 그래서 보건업과 운수업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 생활이나 건강에 밀접한 이제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빠져나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과중한 업무로 그동안에 계속
이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가 흔하게 그 고속버스 교통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제 과도한 근무 시간으로 인해서 졸음운전을 하게 되고 이 거대한 버스가 사고를 낼 경우에는 치명적인 인사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들이 이제 계속 요구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제 차선책으로 이들 업종에 대해서 제시한 해법은 연속 최소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 특례 업종과 유사하게 근로기준법 영향을 받지 않는데 만약 이렇게 이제 제정된 법에 따라서 해당 산업자, 해당 산업 종사자들이 불평등하다. 예를 들면 5인 미만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적용이 되고 안 되고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거 뭐 불평등한 거 아니냐, 평등법 위반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실제로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 대상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그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이미 있었습니다.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그 5인이라는 기준이 입법 정책적 결정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헌법재판소에서 아까 퇴직금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 퇴직금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또 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라고 어떤 사업주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는데 이 부분도 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입법 형성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어떤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장 기준을 좀 이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좀 맡기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는 하였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고 가장 근로자가 어떤 권익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가가 계속 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혀가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 근로기준법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계속 넓혀 나갔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선진국들이 해오던 제도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진국들의 어떤 예를 본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되죠, 기업에. 그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지원, 보조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국민의 부담인 세금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결국 정세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이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예, 뭐 결국은 돈 문제로 돌아갈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는데요. 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느 정도 이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발생하는 여러 혼란은 감소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초기의 증세 문제만 해결되면 어느 정도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투여되는 비용은 대기업들의 부담으로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그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이미 했지 않습니까? 또한 정부의 계획 중에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고 뭐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를 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좀 보유세 인상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증세 정책은 이제 나올 것이 대부분 나왔다라고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그 조세 감면 제도를 좀 현실화해가지고 지나친 조세 감면을 좀 줄여나가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기존 예산의 효율화나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적정 수준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이제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반면 또 이렇게 너무 돈을 이제 드는 제도만 생각하는데 돈을 안 드는 제도도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령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가 초과 근로를 할 때 그것을 이제 자기 그 저축 계좌에다 넣습니다. 너 오늘 10시간 일했으면 2시간은 이제 남는 거 저장했다가 다음 날에 뭐 6시간만 일한다든가 이런 식의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악용이나 남용만 줄인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라고 해서 입법 제한된 바 있는데
이번 입법에서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좀 많은 각계각층의 논의를 통해서 비용이 드는 것이지만 비용이 들지 않는 이런 식의 방식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은 정세가 불가피하다라는 전제에서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정세가 필요한데 그것은 대기업에서 좀 부담이 좀 좋겠다. 그런 양해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 최 변호사님은 정세도 중요하지만 또 조세 감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외국에는 돈 문제가 아닌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하자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 변호사님께서 한마디씩 해서 오늘 정리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성원 변호사님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뭐 근로시간 단축 문제 한마디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보자 이겁니다. 해보자. 예, 우리가 한번 근로시간 단축을 경험했죠. 몇 년 전에 주 5일제가 도입이 됐는데요. 당시에도 뭐 비슷한 식의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 5일제는 상당한 휴식을 주고 있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몇 년 뒤에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 변호사님. 예, 저는 그 경제학자 케인스가 1928년에 우리 손자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에세이를 쓴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0년 뒤인 2028년에 그 기술 발전으로 경제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면 되는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좀 전망한 바 있는데요. 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해서 워라밸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워라밸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1970년대 말 영국에서 처음 언급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벌써 한 40년 좀 뒤쳐져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케인스가 90년 전에 말했던 어떤 그 아름다운 미래가 좀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이런 근로시간 단축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여가와 휴식을 늘림으로써 시간을 좀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을 늘려서 좀 더 행복한 사회 그래서 좀 돈이 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좀 그러니까 유용성보다 어떤 선함, 인간의 선함을 추구한 어떤 케인스가 바랬던 90년 전 케인스가 바랬던 어떤 이상적인 사회를 한번 우리도 같이 꿈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우리 이 변호사님 한번 해보자라고 하시면서 과거에 우리도 주 5일제 근무 그 제도도 정착한 단계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잘 정착되었다는 말씀 해주셨고 우리 최 변호사님도 워라밸, 우리도 워라밸 시대가 곧 올 것이다. 그래서 또 장밋빛 우리 인생 한번 그려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다 우리 기대에 찬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두 분 변호사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래의 사전적 의미는 앞으로 올 때 혹은 앞으로 다가올 시기를 뜻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인간은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가집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둠을 무서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점쟁이의 예언과 같은 미신에 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예보나 예측 같은 과학적 분야를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역설적으로 두려움의 반대편에 서 있는 희망을 가지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가능성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가능성, 지금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과 기대가 있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희망을 말하는 것은 우리보다 아이들에게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희망을 거는 부모는 스스로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자식은 분명 이겨낼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꿈나무라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온 신생아의 급감 현상, 최근에는 유치원생 70만 명 선이 붕괴되었고 앞으로 4년 뒤에는 그나마도 50만 명대로 급감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나와 인구 절벽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미래에 대한 희망, 우리 사회에서의 아이들은 이토록 감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산을 쏟아부은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사회 아이들은 계속 감소하기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지금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부모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사회 청년들은 직장과 결혼 자금 걱정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혹 결혼을 하더라도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과 걱정 때문에 아이 출산을 망설인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들에 대한 양육과 교육을 국가와 사회가 모두 부담하여 이로부터 부모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인생의 무게에 대한 부담보다 행복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희망을 느낄 수 있다면 출산 감소와 인구 절벽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되게 되는 근로시간 단축,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하는 삶,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법률 시사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변호사들과 더불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